자, 지금부터 피아 지방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뭐 만주판사 안녕하세요. 황현이고요. 네. 자, 피의자 김용민 씨, 김용민입니다. 그리고 소재인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뭐 특별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뭐 고향에 내려가신다거나? 네, 무슨 요즘에 추석에 뭐 고향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렇죠. 예.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은 광주시긴 하지만 네, 광주입니다. 광주 내려가세요? 이번에 못 내려가고 조금 이제 밀린 일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들 광주에서 바쁘셔서. 태어나시고. 네, 광주에서 태어났고 계속 광주에 살았습니다. 우리 소재인 변호사님은 어디세요? 저는 태어나는 건 서울에서 태어났는데요. 지금 집은 경기도 광주여서요. 네, 저쪽도 집에 내려가요. 네, 광주입니다. 예. 전라도 광주, 넓을 광자, 빛 광자. 예, 이게 다릅니다. 빅굴,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어디 고향은 어디세요? 속초신가요, 원래? 저 강원도 춘천. 춘천이시구나. 네. 그러시구나. 근데 뭐 춘천 내려갈 계획은 없으시고. 그냥 춘천이? 뭐, 예. 사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뭐 사실 정말 추석 명절 우리가 좀 훈훈한 가족의 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텐데 가족이 완전히 다 해체돼가지고 그러니까 헷갈려서. 뭐 다 1인 가구로 다 또 분가가 돼가지고 말이죠. 맞아요. 예. 참 큰일입니다. 예. 큰일이 아니라 이거 뭐 이게 세상에 뭐 흘러가는 뭐 시대의 기류 아니겠습니까? 사실 1인 가구가 있어야만 아니 김용민 씨도 1인 가구 아니세요 지금 요즘? 막 이제 심정적으로 1인 가구 1인 가구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나는. 그 집이 방 한 칸 아닌가요? 아니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제 이렇게 서울에서 살고 주말엔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주말도 사는데, 가족과 예. 근데 이제 가족들과 있을 때도 거의 1인 가구 같은 별거 하시는 거예요? 서울에서 별거 하시는 더 거예요? 이상 묻지 마세요. 각 슬픈 방에서 얘기입니다. 1인 가구 생활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 추석 연휴나 네네. 이런 때도 가족의 정을 다시 한번 느끼면 좋을 텐데 요즘 다 1인 가구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저희 김용민 닷컴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왜요? 왜요? 그 1인 가구를 위한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다 엮어놓으려고 구매를 치고 있었구나. 정말 좋아요. 예. 사실 1인 가구가 적었다면은 이 건강에 악화될 일이 그 없죠. 가족들끼리 예. 막 음식 해 먹고 그럴 텐데 또 1인 가구끼리 하면 자기가 밥을 차려 먹고 귀찮아요. 힘들잖아요. 예. 김용민 닷컴이 그 고민을 다 해결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수대인 변호사님 네. 어떻게 1인 가구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지금 저는 1인 가구는 아니고요. 이모네 집에서 살고 이모네 있어요. 집에서 살고 있어요. 부모님은 다른 곳에 계세요? 네, 부모님은 경기도에 계시고요. 네네네. 혼자 살기는 좀 너무 외로운 것 같아서 이모네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예. 이모네 가족분들과 사신 거예요? 이모랑 단둘이? 이모네 가족과 같이 가족분들과. 네. 그 가족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러면 그러진 않나요? 있잖아요. 우리 소재인 변호사님이 아주 청소를 잘합니다. 예, 집에 귀가하는 바를 눈치 많이 보일 텐데. 있는 듯 없는 듯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인과 같은 생활. 그래요. 예, 그렇게 살아야죠. 사촌이랑 살 때. 김남국 변호사님이야말로 1인 가구인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저는 혼자 삽니다. 외로울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바쁠 때는 외로움을 못 느끼는데요. 근데 안 바쁘고 이제 집에 혼자 있으면은 그냥 우두커니 앉아갖고 네. 야 이게 고독사 하겠구나. 아니 근데 저도 이 생활을 저는 한 15년 정도 했단 말이에요. 진짜? 1인 가구를. 오. 그리고 이제 3인 가구가 됐죠. 저희 아들까지 이제 태어났으니까. 네네. 부럽네요. 예. 황인희 씨, 예. 황인희 씨, 네네. 한 5년, 6년 지나면은 네. 심정적 1인 가구가 됩니다. 또 그렇게 1인 가구로 그렇습니다. 길로 다시 들어서. 1인 가구를 너무 지그리워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도 약간 1인 가구인가? 뭐 이런 생각 가끔 들기도 해요. 그래요. 지금은 예. 좀 그렇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1인 가구, 1인 가구의 건강을 지키는 거는 그 1인이 담당해야 됩니다. 본인이 해야 됩니다.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활력 충전 비타곰. 그렇죠. 비타곰으로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자, 비타곰. 우리 김남국 변호사 많이 드셔야 비타곰의 되네. 말이죠, 여러분. 예. 그 군뱅이가 얼마나 비싼 줄 잘 모르시죠? 아이고 엑사이네요. 네, 잘 네, 드십시오. 이게 군뱅이 12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딱 뜯으면 군뱅이 12마리가 막 기어오르는 건 아니고 네. 꿈틀거리고. 그렇게 재미없는 개그 치고 있네. 옆에서 꿈틀꿈틀하고 있네. 그 김남 교수님 미안합니다. 그 개그를 제가 한 15번 쳤어요. 그랬나요? 이런 이 참신성이 부족했는데. 이 최근 그 군뱅이를 원료로 한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군뱅이 함유량이 10% 미만이에요. 자, 왜냐하면 원료인 군뱅이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자, 비타구매는 한 포에 군뱅이 12마리 이상이 들어가서 정말 아낌없는 활력을 선사합니다. 그렇습니다. 80ml 한 포에
군뱅이가 무려 30%에 달합니다. 딴 건 한 10% 되는데. 자, 오, 군뱅이는 이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흰 점박이 꽃무지의 유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단백질 함량이 58%에 달하는 군뱅이는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군뱅이가 면역력 개선뿐 아니라 피부 노화 개선, 항산화 효과도 아주 탁월하다. 그렇죠.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네. 게다가 이제 군뱅이만 넣으면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확실히 역할 수도 있죠. 예. 사과 농축액, 그렇죠. 사슴뿔, 영지버섯, 나무 열매, 강황까지 첨가해서 맛도 잡고 영양 성분도 더욱 높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일 한 포씩 30일 동안 드시면 주체할 수 없는 그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예. 자, 청산버섯 영농조합이 파격적인 할인 행사로 진행하는데요. 이 1개월치 30호 정가가 15만 원, 15만 원인데 자, 김용민닷컴이 15만 원 다 받으면 김용민닷컴이 그럼 안 아니죠. 되죠. 인터넷 최저가를 살펴봤더니 네네. 12만 7,180원. 인터넷 최저가가. 예. 이야. 자, 그러나 김용민닷컴에서는 즉시 적립금 6만 원을 적용해서 네. 9만 원에 모실 수 있습니다. 아니 가격이 이렇게 될 수가 있나 근데 이게? 이 가짜를 넣기 때문에.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 아, 또 믿으신다. 아니, 뭐, 농담이죠. 군뱅이 양식이에요? 네, 농담이에요. 자, 아니, 진짜 이럴 수 없죠. 군뱅이 넣습니다. 네네네. 김용민닷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압도적 최저가 활력 충전 비타민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예, 김용민 TV의 밀리언셀러죠.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팔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팔려요. 예, 많이 예. 팔리죠? 그 저희가 존나게 많이 팔립니다. 네, 그냥 많이 팔리는 이런 정도가 거 아니라. 사실 추석에 선물로 건강식품이 최고예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봤을 때. 예. 자, 또 저 비타금을 지금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죠. 예. 예. 이게 뭔가 느낌이 있어요. 한약재 같은데 네. 서 변호사님 괜찮으시죠? 네. 예. 벌벌 떨면서 먹고 너무 귀한 음식이기 때문에 한 방울도 남기지 마세요. 야. 벌벌 떨고 드셔야 돼요, 사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우, 야. 좋죠. 진짜 이게 바로 한약 먹는 느낌인데. 한약 먹는 네. 느낌이죠. 완전 한약이네요. 네, 근데 이것도 한약에다가 또 사과 농축액을 넣어가지고 맛이 그렇게 역하거나 전혀 역하지 않아요. 네네. 마실만 해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포씩 30일만 드셔보시면 내 몸에 달라진. 그렇죠. 또 지금 또 이제 그 수능이 코앞 아니겠습니까? 네네. 체력이 이때는 말하자면은 학업 경쟁력입니다. 비타민을 한번 먹여보세요. 아니 이게 본인 몸을 이제 본인 스스로 챙겨야 됩니다. 예. 누가 그렇습니다. 챙겨주지 않습니다. 예. 1인 가구들 특히. 그 예. 저 이제 비타민 있잖아요. 옛날에 그 저기 장희빈이 네. 어? 왜 문짝을 뜯어다가 장희빈한테 사약을 먹였잖아요. 근데 잘못 먹여서 이 색깔이 비슷하니까 비타민을 먹였다가 먹였대요? 예. 문을 다 뽀겠다는 거야. 참 그래서 사약을 잘못 먹여. 칼춤을 췄다는 얘기가 있던데 칼을 차고. 이게 사실은 이 군뱅이가 몸에 좋다라는 건 너무나 오래전 동의보감이라든가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많이 상품화되질 못했어요. 상품화되지 못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뭔데요? 일단 너무 비싸요, 군뱅이가. 비싸가지고 맞아요. 사실은 이거 사 먹기도 쉽지가 않고 네. 이 군뱅이를 잘 키워야 되는데 키우는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못했는데 지금 이곳은 요즘에 제천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굉장히 군뱅이를 잘 양식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지금은 그래도 가격이 조금은 낮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군뱅이를 또 쉽게 구해도 이제 문제가 이게 맛을 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많이 넣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조금 넣다고 이게 좋은 것도 아닌데 네. 적절하게 배합을 해가지고 역하지 않게 만드는데 요거 비타금은 네. 제가 뭐 다른 상품 많이 먹어보지는 못했거든요. 한 2개 정도 상품을 먹어봤는데 그거는 조금 계속 먹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것은 네. 아주 편하게 한약인 것 같은데도 역하지 않게 아 그게 아니라 거기 가서 또 거기에서 먹고 아니요. 여기 거 못 먹겠다고 아니 거기는 상품 광고를 안 했습니다. 상관도 안 했고 그냥 제가 스스로 사 먹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 선물 예. 받은 것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이게 좋다는 걸 알아가지고 사 네네. 먹었는데, 야, 제가 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먹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좋네요. 그런데 예. 지금 이걸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먹기가 괜찮지? 편하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사과 농축액이 8%나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예. 최고입니다. 네. 먹기 편한 거. 네, 우리 저는- 수대 좋습니다. 변호사님. 네, 저는 오늘 오기 전에 네. 광고 상품이 비타굼이가 군뱅이라고 해서 예, 제가 예. 사실 비위가 약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샘플이 보신 한번 잘 네, 드신다고. 보시도 먹고요. 근데 저걸 산닭 잡아 드셨잖아요. 네. 예. 근데 뱀도 드신다니까요. 아이고, 근데 군뱅이는
좀 생소해가지고 살짝 예. 긴장을 하고 있었긴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마셔보니까 정말 김남국 변호사님 말씀대로 역하지 않고 그냥 진한 한약? 틈틈이 사과가 들어갔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과 향도 틈틈이 상큼하게 나고요. 먹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예. 구매후기 제가- 봤는데 저 고3 수험생한테 되게 그렇습니다. 좋다고 그렇습니다. 구매후기가. 이 수능이 코앞이에요. 예,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구매국이 작업하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린 저럴 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 그 순간 바로 예. 이제 아웃이잖아요. 아웃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업체가 조작하면은 퇴출시키기로 한 거 아니에요? 김용민닷컴은 저희 계약서에 그 계약서에 명시가 장난치면은 바로 있군요. 퇴출이에요. 아, 장난치면 손모가지 잘라야죠. 그렇습니다. 김용민닷컴의 너무 지금 자기는 아니 타짜가 이제 개봉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얘기해봤어요. 김용민닷컴의 구매 후기는 믿으셔도 됩니다. 다음에 비타 뱀을 좀 만들어 달라요. 비타 뱀. 네, 비타 뱀. 아니 소재 변호사님 또 뱀을 좋아하신다고. 뱀을 아, 그, 저번에 뱀을 여명운동자 최대치처럼 드셨다고. 뭐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어머나 이러면서 이제 듣다 먹었다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자, 오늘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할 그러시죠.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굵직굵직한 판결들이 좀 많긴 했어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 전에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 임명되신 것부터 이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봐야겠죠. 오늘 또 무슨 또 새로운 얘기가 또 나와가지고 네. 뭐 무슨 이제 오촌족하고 그 왜 가로등 전멸기 회사 네네. 대표하고 웰스 CNT. 뭐 무슨 저 대화를 나눴다고 뭐 녹취록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조국 장관의 비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볼 수 없죠. 의혹 네, 제기로서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글쎄요 나는 그러니까 지금 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이 네. 오촌 조카가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가족들한테 사기를 쳤더만 보니까 보도에 사기를 따르면은 쳤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조국 후보자 쪽에서 이 사람을 고발할 계획을 또 세워놓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일단 이 사람 진술의 신뢰성에 기본적으로 금이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증언 그 웰시 무슨 회사지 이게? 웰스 CNT. 웰시 CNT라고 네. 가로등 전멸기 회사 네.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눈 그 녹취록 그 검찰이 깐 것 같아 느낌에. 네, 일부 흘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이 과연 증거 능력이 있는지 좀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그 얘기는 아니, 조만간 그러니까 또, 예. 이 지금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이제 지난주 말쯤 그리고 주말 통해 가지고 좀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새롭게 나왔던 게 WFM이라고 하는 이 코링크 P가 이 운용사인데 이 운용사에서 투자한 WFM에서 자문 고문료로 월 200만 원씩 약 7개월 동안 정경심 교수에게 이 월급을 줬다라는 거예요. 자문료로 200만 원씩 1,400만 원. 1,400만 원. 네, 그래- 7달.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는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블라인드 펀드니까 전혀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렇죠, 예. 이게 거짓말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회사 연관성 있는 것 아니냐.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말이었죠. 건데, 네. 그리고 그렇게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 WFM이라고 하는 회사가 영어 교재를 만들었던 회사긴 한데 2차 전지와 관련된 업종 변경을 해가지고 그 영어 자문을 받을 리가 없다. 그렇지. 경영 고문이 아닌데 왜 받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영어 그 교재를 만들었을 때 그때 이제 말하자면 자문역으로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세금 신고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네. 막 패널들 중에서도 뭐 특히 대표적인 김영남 의원 영어 사업을 하지도 않는데 갔다가 2차 전지 사업을 하는데 정경심 교수가 그 돈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업무상 뭐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업무상 배임이라든가 횡령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고 네.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더라고요. 과거에 그런 사업을 했는데 네, 아니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지금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 지금 WFM이라고 하는 회사를 찾아보니까 상장 회사인데 1994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2018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한 80억 원 정도, 86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요. 70명 정도의 직원을 유지하면서 20년 동안 영어 교재와 관련된 사업을 했던 거예요. 놀랍게도 어딘지 아세요? 토킹클럽. 토킹클럽이 뭡니까? 유명한데요. 영어 하는데 토킹. 모르시구나. 나 몰랐어. 아무튼 우리는 저 맨투맨밖에 몰라.
무슨 소리야? 난 성문인데. 성문이야? 예, 성문. 저도 성문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불친절한 교재가 왜 팔린지 모르겠어요. 예. 토키 뭐라고? 토키 나 처음 토킹 알았어. 클럽이라는 토킹 그런 클럽? 것들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꽤 유명한 데인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정경심 교수는 당연히 어학 영어 전문가이기 때문에 고문역을 맡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문을 맡겼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업종이 뭐 폐업했다라는 거 전혀 팩트도 아니고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는 이게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 대해서 겸직과 관련된 전부 다 신고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 처리도 했고 네네.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 해당 펀드에 투자된 돈은 정경심 교수가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펀드에서 펀드에서 나간 게 아니에요. 네네. 정경심 교수는 블루코업이란 거? 블루코업? 약간 블루코업 약간 뭐 건강식품 같은데. 코어 무슨 코어, 그러니까 뭐 코어 쉽지 약간 않았나? 그런 생각이 예, 드는데. 예. 블루코어라고 하는 그런 펀드에다가 투자를 한 것이고, 이 펀드에서 정경심 교수가 펀드에서 투자한 그 펀드에서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코링크 PE가 운용하는 다른 펀드에서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와 관련되어서 실제 본인이 이렇게 운용하는 그 펀드에 투자한 펀드가 어떤 회사에 투자했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정경심 교수로서는 확실하지가 않은 거고요. 모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사 정경심 교수가 펀드에 자기가 그 투자한 것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문제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본시장법 문제라든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무언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신문 기사를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심각한 어떤 의도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남국이 형. 네. 그런데 왜 JTBC는 자꾸 그렇게 물고 늘어져? 그러니까요. 조금 더 본질로 들어가갖고, 그러니까 뭐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뭐가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게 보도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까지를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뭐가 있다라는 식으로 막 부풀려놔요. 아이고 이은진님 감사합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지금 이런 피의 사실에 관련된 정보들이 검찰이 아니면은 알 수 없는 일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 계속 유포가 되고 유출이 되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정치에 지금 이 특수수사가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국민이 볼 수밖에 없도록 그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저는 이제 뭐 그 특수부 검사 중에서 뭐 실력이 제일 좋은 검사였고 그다음에 특수부 수사라는 것이 원래 주변부터 탈탈 털어가는 게 특수부 수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 개입이 아니었다고 본인을 항변하기 위해서는 이 검찰에서 수사 기밀이 어떤 식으로 지금 유출이 되고 있는지를 확실히 수사해서 처벌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지금 그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해가지고 피의 사실 공표하는 인간들 혼내주지 않으면은 결국 본인이 이제 방관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지금 조장하고 그렇게 볼 있다.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확실히 그러니까 피의 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제가 지난 방송에는 이제 조사를 잘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 그러니까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피의 사실에 대해서 공표를 하는 거는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그리고 다만 그 법문 자체는 사문화가 되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피의 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은 전례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 근데 뭐 피의 사실 공표했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근데 아직은 좀 왜냐면은 이르죠. 그 예, 예. 자료는 네. 검찰에서 그 수사를 한 사람 말고는 누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모른다 그 사실을. 그 지금 저도 이 뉴스를 여기 와서 또 처음 들은 거예요. 뭐 WFM에서 자문료가 뭐 나갔고 이런 뉴스들을 이런 수사 기밀들을 누가 어떻게 그럼 소재인 알고 있을까요? 100% 검찰 쪽에서 흘러나온 거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검찰이 아니면 지금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검찰이 아니면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사를 받았던 사람, 네, 그러니까 소환돼서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얘기를 할 수 사람들이 있는 언론으로 흘러서 이제 말을 그럴 흘려서 가능성도 있겠네요. 지금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제 저는 말이죠. 100%로 단정하기는 좀 뭐하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아니 저는 뭐 100% 검찰이라고 100%로 보고요. 보십니까? 예, 예. 검찰 아니고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저 관훈 라이트 클럽에서 네,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가 나왔어요. 네네네. 이제 마약을
뭐 본의 아니게 그 이제 이렇게 투약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도 잘리고 네. 한마디로 예 그런 상황인데 그분이 얘기가 이게 법조 기자 메커니즘이 아주 고약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 검찰 출입 기자면 한겨레부터 뭐 조선일보까지 그야 다 검찰에 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그 밤늦게까지 일하면은 툭 뭘 던져준대. 야 이거 뭐 기사거리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쁜 놈들한테 기사거리 하나씩 주는 거야. 간식 주는 거구나. 간식 주듯이. 그래서 이제 기자들을 어장 관리를 하는 거야. 예.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검찰의 부조리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들춰내가지고 혼내주겠다. 정의의 이름으로 응징하겠다. 딱 이랬단 말이지. 근데 검찰 출입 기자 한 3개월, 4개월, 6개월 지나면은 그때는 검찰이 그냥 빅브라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검찰이 아니면은 누가 이제 흘렸는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WFM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이 흘렸을 수도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검찰만이 알 수 있는 자료가 언론에 나온 것도 제가 보기엔 있었어요, 분명히. 네네. 특히나 포렌식 자료라던가 아니면은 정 교수님 PC 안에 인장 파일이 들어 있었다던가 이런 거는 그 압수수색해서 가져간 수사기관 말고는 이거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컴퓨터 안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거는 그렇죠.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 녹취록이 만약에 기사화되었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녹취한 사람한테 나왔느냐 아니면 검찰에서 나왔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확실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뭐냐면 보도가 되고 나서 하루나 이틀 뒤면 다른 데 후속 보도가 계속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녹취록이 굉장히 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녹취록 중에 어떤 내용만 딱 하나의 부분만 하나의 어떤 내용들만 정해져 가지고 나오고 후속 녹취록도 다 그 내용만 나온다. 따라 똑같은 내용만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네. 검찰이 흘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녹취록이 10분, 15분짜리 있으면 취재하는 기자에 따라서 해당 녹취록을 듣고 야 이게 문제다 뭐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야 이걸 보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보도하고 취재하고 주목하는 부분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매체 특성마다 방송 기자 신문 기자라고 하더라도 한겨레냐 조선이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해당 녹취록이 똑같은 녹취록인데 이 녹취록이 어느 딱 부분만 레인지가 딱 정해져 가지고 특정한 내용만 주목한 내용만을 흘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거의 99% 검찰 발이다. 검찰에서 흘리고 싶은 내용을 정해가지고 그건 기자한테 줬기 때문에 녹취록을 만약 원본을 줬다라고 한다면 그 다 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보도되는 내용이나 이러한 것들이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녹취록을 놓고도.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취재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녹취록 말고 취재를 통해 갖고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돈의 흐름이에요. 이건 금융정보이기 때문에 정보를 알 수 금융정보는 알 수가 없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거죠. 수사를 하지 않고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네네. 돈의 흐름과 관련되어서 돈이 여기서부터 여기서 아니 고문료 그 정경심 교수가 고문료 받았다라는 말을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누가 했겠어요? 그러네요. 그 계좌 내역이 깐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검찰에서 하나씩 흘렸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합리적 의심은 가능하다. 예. 법조 기자들한테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렇게 흘리려고 할 때는 오히려 먼저 뭐 수사하는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부른대요. 법조 기자를. 그래갖고 좀 이야기 좀 하자고 차나 한잔 마시자고. 그러면서 그냥 근황 토크하다가 엉뚱한 이야기 하다가 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명백한 약간 어떻게 보면 이런 뭐 컴퓨터 아까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이 돈의 흐름을 알 수가 없는데 예, 대한민국 기자들이요 네네. 불성실합니다. 불성실하다고요? 불성실해요. 네. 지금 뭐 보면은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다. 저기들이 찾아가가지고 자료를 얻어가지고 보도했다. 천만에 대한민국 기자들 그러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자료를 딱 건네주고 믿을 만한 사람이 줬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네. 비위 자료를 가져왔어. 딱 보도를 하려고 할 때 기자들이 보도한 줄 아십니까? 자료가 다 있어. 빼박이야. 이거 당장 보도해도 돼. 그런데 이걸 보도했다가 역풍을 맞을까봐. 그거 걱정해가지고 약간 자료 다 있는데 보도 안 한 경우도 뺑이다. 예. 부지기습니다. 아예 보도를 안 한다. 그 검사 아저씨들이 뭘 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 최소한 검찰로부터 입수를 하면은 그거는 안전하잖아요. 나중에 시비가 걸려서 법정 가더라도 네가 줬잖아.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도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례가 좀 계속 있었던 건데 그냥 다들 눈 감고 넘어가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야. 한마디로 해서 검사들이 기자들한테 정보를 줄 때 수고 많아. 이거 피의 사실 공표인데 보도하라고. 누가 그래? 예를 들면 쓰레기통에 아이고 이거 뭐 종이가 너무 많네. 이면지로 쓸 수가 없네. 딱 놓고 이제 나가는 거야. 그러면 기자들이 다 알아차리는 거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자들이 와, 정말 용기가 있고 정의로워가지고 뭐 자기의 그 앞날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정말 진리와 진실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보도하느냐 천만의 말씀. 네네. 이걸 보도했을 때 나중에 뒷감당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답이 안 나오면 네. 보도 안 합니다. 뭉개요. 그래서 예전에도 저도 그 몇몇 공익제보자가 있었는데 그분들 얘기가 언론사 5군데 다녔대. 5군데 다녔는데 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진보 언론조차도 아 이거 우리 보도할 수 없겠어요. 그래가지고 퇴짜 맞아가지고 결국 누군가 6번째 갖다 줬는데 거기서 초대박을 찍지. 거기서 기사를 썼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예. 형사 재판을 많이 해보지만 분명히 형사 재판을 해서 네. 무죄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해가지고 분명히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았는데 이후에 무죄로 판결이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누가 져야 될까요? 윤석열이 옷을 벗어야죠. 윤석열이 옷을 벗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는 정말 좀 심각하게 제 어떤 규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피의 사실은 어떤 과정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원으로 넘어갔을 때, 그 기록들이 넘어갔을 때 나와야 되는 겁니까? 예, 만약에 공소가 제기가 돼서 피고인이 되면 네. 그때는 피의 사실 공표죄에 걸리지는 않죠. 피고인이 이제 되는 네, 순간 그쵸. 이제 그 내용을 알려지게 되는 게 그거는 맞는 이제 거군요. 검사가 네. 공소장을 통해서 법원에 공소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도 방어권을 갖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피의사실 공표죄가 적용되지 않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본 거는 기자 입장에서는 그 취재원의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또 있잖아요. 그게 법에 규정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법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건 그냥 일종의 취재윤리 사회상규인가요? 정도지. 취재윤리 정도인가요? 윤리강령. 예. 그렇다면은 좀 기자들을 조사하면은 그거는 나오겠네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의지가 어떨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기자라면은 적어도 그 검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수사기관에서 어떤 정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설사 그 수사 정보가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 정말 알 수 없다고 봐요. 맞아요. 예. 그게 어떤 다른 논리와 다른 증거에 의해서 충분히 깨질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무죄를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무죄를 다툴 때 쓰는 이제 저희 파트너 변호사님들과 같이 이제 하는 것이지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검찰에서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들을 일일이 꼼꼼하게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수사 보고서들 중에는 수사관들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자료를 해석해 놓은 것들이 많아요. 맞아요. 저희는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다 부동의를 해요. 증거 부동의를. 그러면 그게 다 증거로 쓰이지 못해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자라면 공정한 보도를 해야 되고 사실에 입각한 공정한 보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받으면 그 반대편의 입장도 다시 취재를 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 맞는 것이지 그렇게 한쪽의 정보만 받아서 쓰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이거, 예. 녹취록 결국에는 이 문제가 되려면 녹취록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야 돼요. 그래서 해당 녹취록 안에 조국 후보자가 관여했다라는 이 피의자들의 진술이 직접적 진술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데 지금 해당 이 녹취록은 이 오촌 조카가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 070으로 이 웰스 CNT의 최모 대표에게 무엇인가 부탁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탁과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계좌를 까봐라. 그러니까 검찰에 나가서 이렇게 진술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 계좌를 봐라. 조국 후보자 가족에서 흘러온 들어온 돈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나는 전혀 관여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말을 해달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계좌에 정말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 진술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진술 하나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로 정말로 계좌를 까더라도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이 직접적으로 뭐 돈을 넣거나 뭐 투자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없고 네. 관여가 된 것이
자금 흐름으로서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라라고 네네.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한간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촌 조카한테 얘가 오촌 조카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펀드 자체가 문제는 있었던 저희가 거예요. 이미 한 3주 전에 얘기했었죠. 방송했을 때 오촌 조카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예. 굉장히 높은데 지금 이제 도주 중이고. 근데 그렇다 보면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었는데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기사를 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의혹이라는 거예요. 네. 사람은 그냥 주관적이기 의혹이다. 때문에 예, 예.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얼개를 그려놓으면 사실은 이 사이에 아무것도 비어 있어요. 다 비어 있는데 이렇게 있고 이 사이가 이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실관계를 이어가지고 그냥 추론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어지는 연결선상이 없다.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최소한 없다. 지금까지는 만약에 조국 후보자나 조국 장관님이나 조국 장관님의 부인이 직접적으로 관여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려면 그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굉장히 빈번하게 통화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논의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계획을 짜 그림을 계획을 그려야 짜고 되는 거예요. 그림하고 예. 그다음에 저 사람들 어쨌겠어요. 이거 하나 투자하고 이거 여기 하나 투자하고 뭐라고 했겠어요. 야 이거 좀만 되면 막 대박이다 막 이러면서 막 이랬을 거라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네네네. 같이 투자하고 같이 한 사람들끼리는 막 연락하고 통화하고 난리 났을 거라고요.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나와야 된다라고요. 나와야 최소한. 된다. 그러니까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연결상의 증거가 없다. 지금 아직은 이제. 나오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오지 네. 않았다.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 저는 그걸 문제 삼기 어렵다고 보이고요. 네. 투자처를 알았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 알았다라는 것만으로 이 코링크 PE에서 여러 가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이런 것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이상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알겠습니다. 부분은 문제 삼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 그 오촌 그렇다면은- 조카는 안 잡아오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오촌 조카는 지금 조국 후보자하고 아니 조국 장관하고 네. 적대적 관계입니다. 아 이제는 적대적 관계입니까? 아 적대적 관계네.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그 아예 그냥? 가족들 속여가지고 그 투자금 받아가지고 네. 지가 또 가족 인마이 앓는 포켓한 겁니까, 것도 있고, 그냥? 지가 인마이 포켓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오촌 조카가 저기 가로등차 멸기 회사 웰스시. 대표하고 뭐 무슨 이런저런 대화 나눴다. 아 그거 하고 조국 후보자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관여가 봐야 없다. 됩니다. 예, 예. 관계도부터 봐야 돼요. 다 오촌 조카니까 또 돈을 그러니까 받아가서 투자를 했으니까 지금도 긴밀한 사이겠지. 아닙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니야. 자 그리고 또 하나. 네. 네. 지금 이거는 뭐 이제 법리에 관한 부분은 아닌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이런다고 보세요? 왜 이렇게 조국 장관을 못 잡아먹어서 한 달이라고 보시는지.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라고 검찰 저는 개혁을 생각합니다. 막기 위해서. 네. 이제 어제 그 패스트트랙과 관련되어서 그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든가 국회에서 벌어졌던 그 해당 수사를 모두 다 포괄적으로 일괄해서 성취시키라라고 지휘했다라는 게 속보로 떴거든요. 자, 그 경찰이 수사하던 거를 네, 검찰로 넘겨라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도를 제가 JTBC나 여러 군데 보도를 보니까 이게 균형 맞추기 수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국만 이렇게 아주 쥐잡듯이 잡는 게 아니라 야당도 쥐잡듯이 잡는다. 원칙에 맞는 이걸 수사를 이제 한다.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네,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왜냐하면 저는 그 송치하라라는 그 수사지가 속보로 떴던 시점에 대해서 정말 재수없다 검찰이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여러분들 그 속보가 떴는지 아세요? 임명식 하고 있을 때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에 대통령이 조국 장관과 다른 장관들에 대해서 다 임명장 수여식하고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다 끝나는 거의 그 시점에 속보가 딱 뜬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 무슨 의도라고? 저는 그래서 이게 이 수사를 야당에 대한 패스트트랙 수사를 원칙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의미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하냐면요. 야당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소환하더라도 지금 회기 중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도 없고 발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임명식을 거행하고 있고 대국민 메시지를 냈던 상황에서 그렇게 그 수사지 송치 지휘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 굉장한 민감한 시기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강대강으로 대치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결국에는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이 수사도 우리 검찰한테 있다.
이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러면은 지금 정부가 우리한테 두껍게 나오면 조국한테 힘 실어주면 검찰 개혁을 하면은 이 패스트 트랙 우리가 장난쳐가지고 아무 일도 아닌 걸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시그널도 있어요? 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네. 여당 너희들에 대한 수사도 여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야당 의원에 대한 수사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게 다른 분들은 또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송치를 제가 영등포 우상호 의원님 그 변호인으로 들어가 있어서 영등포 경찰서나 이런 쪽에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그쪽에도 좀 문의를 해보고 청와대 또 관계자에게도 좀 확인을 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원래 예정되어 있던 건 맞대요. 그런데 추석 전에 이 송치하기로 한 건 맞는데 뭐 오늘이나 내일 그 시점은 내일까지 정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점은 언제든 선택할 수가 있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그 2시로 한 건 좀 의아하다. 그리고 또 청와대나 여당의 또 관계자도 그 당시 시점에서는 이 추석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완료가 됐건 완료가 되지 않았건 어쨌든 검찰에 송치하는 그걸로 이렇게 했지만 예정되어 네. 있는 거였지만 네네. 그러나 그 시기를 정하는 것과 그리고 그 당시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그 수사 일괄에서 이 송치시키라고 하는 이 수사 지휘에 대한 검찰의 태도나 이런 부분 해석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법률가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지금. 그게 참 되게 진짜 좀 윤석열 검찰총장의 청문회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방송에서. 네. 2회 때인가? 그래서 네. 제가 그때를 한번 복귀해 보면서 제가 무슨 말을 했나 한번 봤거든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에 칼을 들이대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목적은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더 그 목적이 의심스럽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 현 정권에 칼을 들이대던 검사였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 때도 현 정권에 칼을 들이대다가 좌천된 검사였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특수부 검사 중에서는 정말 실력이 좋은 검사였고 그래서 그때 제 소감은 이거였어요. 이 윤석열 총장은 그 문재인 정권에도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사람인데 네. 이런 총장을 임명하시는 게 참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하신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그렇죠. 했었던 맞아요. 기억이 예, 나요. 그게 근데- 모두의 의견이었죠. 예.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검찰청이 독립적인 기관이기는 하지만 법무부 산하에 있는 외청이고 그렇죠. 그 행정부에 수반은 소속돼 있어요. 대통령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러한 그 행동들을 보면 행정부 수반에 인사권에 어떻게 정면으로 저항하고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국민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검찰 개혁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을 또 강력하게 표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거의 뭐 지금 인사청문회 12시 다 돼서 그 정경심 교수님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고 지금 또 장관 임명식 또 막바지에 그런 패스트 트랙 수사에 대한 맞아요. 얘기가 네. 나오고 이런 걸 보니까 거의 지금 검찰 권력은 제어가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 없는 전차가 돼가지고 지금 달리고 있는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검찰 개혁에 꼭 필요하다는 증거로 보이고요. 네. 조국 법무부 장관님께서 검찰 개혁을 꼭 이루어 주셨으면 아니 근데 좋겠어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반드시 신설되어서 공수처, 거기 예. 아마 공수처가 이제 있어야 되는 이유는 고위공직자 그리고 검사도 수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은 그게 검사가 검사를 수사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고 그 기관이 바로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게 필요하고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희 회사에서 송무팀에 있는데 누가 와서 송무팀 해체해라 이렇게 하면 저도 격렬하게 반발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 문제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검찰이 권력을 지금 너무 안 좋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많은 오해를 받고 이게 오해라고 할 수 있을지 그냥 그렇게 보여요. 굉장히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권력 조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이고 지금 저는 이 인사청문회 조국 장관님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조국 장관님께서 가장 어떤 견디기 힘든 고통을 또 견디셨겠지만 지금 이 순간이 만들어진 거는 그동안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국회에 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라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마무리를 잘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뭐 이제 결론이 뭐 대략 나온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 무소불위로 막 통제 없이 질주한다. 그 나중에 그래서 조국 국면이 지나고 대통령 친인척을 털고, 네. 지금 저기 곽상도가 막 대통령 따님 같고 시비 걸듯이 막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막 털고 그런 상황이 가도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그 윤석열 총장이 가진 그 임기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총장의 임기 내에 마음대로 이걸 삽질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직접 하지 대통령이 않으면 임명했는데 임면권은 없습니까? 근데도 이 임기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때 생각을 해보게 되면 2013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최동욱 검찰총장이 댓글 수사와 관련되어서 막 수사를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려고 하자 그때 혼외자 문제를 가지고 그렇죠. 혼외자 문제 조선일보하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일보로 하여금 터뜨려가지고 스스로 맞아요. 물러나요. 하게끔 그 차내끔. 주역이 바로 강효상하고 그러니까요. 곽상도 둘 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네. 안 되니까 그런 수를 썼던 거였거든요. 그 방법 쓰면 안 되지. 안 되죠. 당연히 예. 안 되죠. 똑같이 할 하면 수도 되겠죠. 없어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상상조차 하지도 않으시는 분이고 네.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네. 사실상 임기 내에 사퇴하게끔 하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자진 사퇴하라는 국민의 압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압력은 결국에는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에 대한 이 기소가 무죄로 확정이 돼가지고 무리한 기소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다였다라는 것이 나온다면 그리고 그것이 무리한 기소뿐만 아니라 무리한 기소에 의해서 정치 개입한 것이다라는 것이 무죄 판결에 의해서 확정이 된다면 네. 저는 이것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서 반드시 윤석열 총장이 사퇴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것이 너무나 이제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 검찰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인사권이에요. 인사권을 좀 적절하게 행사를 하고 적절하게 무엇인가를 해서 이것을 통해서 충분하게 통제를 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검찰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다만 검찰에서 파견 나오는 이 법무부 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현재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무부 산하의 법무부에 감찰국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검찰에도 대검 산하의 감찰부가 감찰 기능이 있지만 법무부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검사의 비위라든가 수사관의 비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투서가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 법무부 감찰국의 국장 자체가 검사 출신이 되게 많이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이 비위 사실이나 투서가 경미한 것들은 뭉개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조직의 안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그냥 감찰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감찰국장을 비검사 출신을 갖다 앉히면은 네, 맞아요. 검사를 견제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견제할 수 있고요. 그게 공수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일부분이라도. 일부가 가능하지, 그렇죠. 일부 가능할 수 있죠. 그러나 과거에는 법무부에서 검찰에서 다 검사들이 파견 나가고 법무부를 완전히 포획해버려가지고 검찰 법무부다, 법무부 검찰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제 기능을 못했는데 그렇게 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 이 세 번째가 또 굉장히 강력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퇴임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검찰의 특수부의 기능을 축소해야 된다. 특수부 조직을 지금의 비대화된 이 특수부를 줄여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조국 후보자였을 때의 이 수사도 대검 산하의 특수 2부에서 했거든요.
완전히 대대적으로 했던 거예요. 직접 수사. 이 직접 수사는 결국에는 검찰이 원하는 수사, 검찰총장이 원하는 하명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목적성 수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가지고 있는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해야 된다. 이것은 법령을 고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령, 법무부 장관이 바꾼다라고 하면 의지만 있으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라도 직접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고 보여요. 아,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감찰국장이 안태근이가 감찰국장 했었네. 봐봐요. 응. 안태근 그 저기 서지현 검사 성추행했다. 성추행했고 국회에 나와가지고 노회찬 의원님한테 굉장히 오만불순하게 국민 앞에서 그렇게 했던. 야, 지금 감옥 갔고 오늘의 교회 가서 간증했어요. 어? 네, 본 것 같아요. 예. 나의 주 하나님께 하면서 그 있었어요. 간증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그 법안만으로는 안 된다. 지금 할 수 있는 거 법무부 장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되고 넌 나름대로 칼이 막아야- 있네. 그렇지, 한 칼이 막아야 있어. 돼요. 네. 한 칼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너무 기고만장하면은 뭐 나름대로 저기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지 않다. 결국 법무부의 힘이 좀 세져야 되는 네. 방법밖에 없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기